그래도 꿀바람 꿀가. 저 뭐고 다그 오장에서 배를 타봤기 때문에 끌고는 갑니다. 뭐 한국 입항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재밌게 즐기는 게 지금 이제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태킹, 자이빙 뭐 다 하지.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기본적인 하는데 이제 바람 부는 그 각도나 그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조금 익혀야지. 그 네. 돛을 그러니까 뭐 이제 메인 돛을 얼마큼 더 펴야 되냐, 조여야 되냐, 풀어줘야 되냐. 거기 스킬이라고 바람 부는 그 각도에 따라. 그거는 어쨌거나 바다를 향해야 그러니까 해야지. 그거는 예. 그거는 자기가 직접 타보고 해봐야 돼. 그런 스킬. 방파제 나가가지고 배들 반이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돛을 피게 돼 있거든요. 그냥 나가서 바람 부는 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돛을 피고 가면은 가긴 가는데 이제 더 빨리 그리고 어떤 코스 그 어느 지점을 간다는 게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타면서 그걸 배워야지. 그거는 몇 년씩 네, 몇 년씩. 해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딩기어터 그 2인용 딩기어터 가지고 많이 파봐야 는다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어디 지점 가면 바람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많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트는 바람을 읽어야 돼. 근데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하는 옛날에 다 돛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돛에 바람을 이렇게 담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엔진을 달아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바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요트는 그냥 레저 즐기는 용도로 써야지 그걸 가지고 빨리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국가 전체적인 것이 조금 여유 있게 살만하다 싶어서 요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살만하다는 느낌이 아닌데 요트 하는 사람은 요트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살기 힘든 사람들 또 살기 힘든 대로 지금 버겁고 이게 막 지금 엄폐가 있어가지고 요트라든지 이런 걸 사실상 조금씩 진척은 되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확 안 되는 것이 우리 뭐 마이카 시대 뭐 하면서 했을 때도 확 요즘에는 뭐 거의 학생들도 뭐 알바만 하고 조금 돈이 모였다면 찾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배 관련된 부분들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차츰 좀 배를 하나 가지고 바다 나가서 노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정도는 가장 그것도 연관된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계가 좀 잡히고 그렇지. 지난 수요일 공혜석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아직도 수리비 측정이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집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한 200만 원 들겠습니다 했는데 200만 원 알겠으면 또 전화를 받아드리고 10만 원 까드릴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는 거기 보면 이제 각 카센터마다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한 선들이 딱딱 있거든요. 그것도 카센터도 우리 전부 공립 있잖아. 엔진 네. 얼마, 뭐 네. 사이에 얼마. 선박은 공인표가 없대요. 우리가 저기 차처럼 이렇게 협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다 개인적으로. 우리 가격.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 되니까 그러면 정비하는 사람들이 제대 대우를 못 받죠. 왜냐면 뭐 공항 지점에서 얼음장 넣으면 또 까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치가 없이 되면서 그 일이 자꾸 험악한 일이 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 그 직업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최고 뜨는 직업 중에 가장 돈 되는 직업은 의사도 아니고 컴퓨터 공학자도 아니고 변리사. 변리사가 요즘에 가장 그 괜찮은 직업에 속한대요. 변리사가
이제 특허 관련된 거, 특허 소송 관련된 걸 다 대행해 주는데 요즘 기술이 이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이 기술이 이제 특허로 신청이 되고 보호를 받고 이걸 침해하면 침해하는 것이 됐으니 법률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따로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반도체, 컴퓨터, 약물 뭐 이런 것마다 이제 전부 재산권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법률도 있어야 되고 소송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변리사들이 굉장히 고수익 직종으로 친답니다. 그래서 변리사 얘기를 하나 하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역시 방사 쪽에 우리 선박 관련 이런 직업을 아직도 많이 뭔가 극한 직업에 하는데 최근에 극한 직업 중에서 많이 완화된 것이 장례 지도사. 예. 그 이제 우리 화장 장례 문화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거의 하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 지도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입관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하관하고 이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국에 장례 지도사 과가 4개 있다네. 그걸 이제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 들어온대요. 그럼 이제 상차림으로 그 고인 이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거기서도 이제 각 종교별로 전통 장례식은 이렇게 뭐 이제 각 그 종교별로 하고 그 다음에 관에 보면 한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쓰는 붓글씨 연습까지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장례 지도사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느낌이 이게 우리가 참 다른 문화에 익숙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극복을 자꾸 서서히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직도 저는 자식 중에 하나가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야 그런 거 좀 하지 마 할 것 같은데 못하게 것 같아요. 조금은 다릅니다. 자, 지금 뭐 한 번만 쭉 읽고 가겠습니다. 배 조직하고 단격하고 하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 혼자 배 몰고 다니는 나는 혼자니까 편한데 내가 자꾸 마주치는 큰 배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큰 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작업을 하지만 가까이 지나가는 큰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화물선, 유조선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배들은 어떤 식으로 배를 조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알아야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조정에 발대해서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초래되는가 하는 부분. 큰 배들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배가 길고 멀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큰 배들 경우에는 조종실에서 레이더 돌리는 게 있지만 배 선수의 레이더를 또 하나 돌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혹시라도 작은 배들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그가 배마다 어떤 배를 조정할 때에 작은 배는 작은 배대로 또는 큰 배는 큰 배대로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항에 나가면은 큰 배들 다 패가.
고기잡이 하는 배들이 바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저 배는 고기잡이 배다 하면 큰 배들이 피해가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수풀에 그물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또 쇠 와이어를 가지고 특히 참치잡이 배들은 쇠 와이어 같은 것이 낚시줄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수풀에 담기면 보통 이제 대항에서 이렇게 좌수평선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 배보다 작으면 우리가 얼른 피하고 우리보다 큰 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 등치 큰 게 움직이면은 엄청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덩치 큰 배들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작은 배가 움직이게 되는데 요즘에는 덩치 큰 배들이 기계 장치가 훨씬 잘 돼 있고 첨단 장비들이 돼 있고 사람들이 다 갖춰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방귀를 서는데 작은 배들은 그냥 힘들면 배 세워놓고 그냥 엔진 놓고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풀로도 안 나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딱딱하니까 아예 멀리서 뭐 배가 좀 작다 싶고 저거 지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하면은 큰 배가 조금 뭐 멀리서부터 그냥 틀어가지고 가까이 안 나오고 이렇게 멀리 지나가죠. 그 다음에 해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배들 경우에 뭐 잘못하다가 만약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해적질을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조그마한 배라도 사람이 많이 타고 있을 수 있는데 큰 배들은 수명도 안 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배들이 한 20명 남짓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배 전체 조종하는 조종실에 몇 명 있고 일부는 저 밑에 엔진에 가는데 4명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시간에 배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밖에 나머지는 다 각기 그냥 쉬거나 자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신적도 하면 가까이 안 가고 불러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 작은 배가 요즘은 의미가 없고 사고 안 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충돌 위험 식별. 어저께 성진이한테 해준 게 단, 장, 단 할 이게 배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라는 뜻이거든요.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비켜가라든지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라든지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충돌 위험을 빨리 판단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느 상황이 되면 충돌하는가 이게 이제 자꾸 경험이 많으면 되는데 경험이 많으려면 충돌을 해야 되는데 충돌하면 큰일 나니까 충돌이 안 되면서 해야 돼요. 충돌이 가장 연합배에서 많이 되는 것이 새벽에 초항할 때 서로 먼저 나가고 특히 이제 저도오장 같은 게 북쪽의 저도오장 같은 경우는 딱 그게 스타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동시에 확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보통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해안 같은 경우도 그 아침에 물때 맞춰가지고 나가야 될 때가 굉장히 사고가 많은데 서해안 쪽에는 섬과 섬들 있는 다리가 굉장히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섬과 섬 사이의 다리를 자주 다니다 보면 요 정도까지는 가도 되겠다는 이미 그 자기들 계획이 있습니다. 혼자 갈 때는 거기 가는데 배가 여러 척이 동시에 나가면 그 자기가 아는 그 정도 여유가 없이 옆에 막 배들이 오면 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더 육지 쪽으로 붙거나 다리 쪽으로 다리나 기둥 쪽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박아요. 사고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가면 다른 배가 비껴갈 줄 알았는데 다른 배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배하고 배끼리 안 부딪히려 하다 보니까 다리 나간 쪽으로 붙는데 그러면 이제 이바닥에 닿으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안에서 충돌이라는 것 자체는 나는 배를 잘 보니까 충돌이 없을 거다라는 것하고는 다르고 수시로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위치
표시 확인. 이 지금 이제 1학년 분들한테 배 위치가 어딘지 숫자를 보고 위치를 찍고 하는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이번에 신청을 하는데 과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해도록 하나씩 주면서 보라 했는데 색감만 구분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은 땅입니다 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저걸 가지고 숫자하고 해가지고 항행 통보에 나오는 숫자하고 위치하고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돼야 그래도 중간 코스는 되는데 이거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옆에 이제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하고 딱 찍어주면 역시 하고 배운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할 건데 작년에 이걸 그때 많이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뒤에 해도를 많이 이제 구입을 하고 하긴 해서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항. 이게 위험을 피한다는 뜻이거든요. 항해할 때에 위험을 피한다 하는 것이 또 있고, 그때 이 피항 조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충돌을 피하는 것도 피항 조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와가지고 항구 안에 있으면 배와 배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침몰할 위험이 있으니까 항구를 빠져나가가지고 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도 피항이라는. 예를 들면 지금 날씨 나쁠 때 안목에 공사하는 배들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주문이. 그런 것도 피항이랍니다. 그게 그렇게 보면 큰 크레인 선박 같은 것들이 공사 중지하고 날씨 나쁘면 중문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중문항에 있다가 날씨 안전해지면 다시 또 가는 이런 것들도 피항이라고 그러고, 배와 배끼리 가다가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피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름철에 지금 바다에 보면 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 수업할 때 한 번씩 보면 수산항에 보면 배들이 한두 번에 토요일 보면 하일 나가는 날이죠. 그렇다면 나간 배들은 수산항 꼭 떠가야 되거든요. 그런 배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서로 마주친단 말이에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배를 어떻게 피해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다 피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등화. 1번 문제가 등화가 나와요. 그 700 문제 중에 1번이 보름달에 약한 등화가 비칠 때 이렇게 등화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등화란 말부터가 무슨 말인지 지금 1학년 분들은 지금 헤매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형상물도 나오고 신호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부터 이제 형상물이 뭔가가 또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향신호, 발광신호 이런 것들도 막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머리가 터져나갈 겁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언제쯤부터 머리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던가. 처음 하면 그냥 잘 외워지는데 많이 좀 진도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뭔지를 머릿속에는 공그림 같은데 뭔지 구분이 안 되죠. 나는 방송을 36방에 이렇게 부딪히면 뭔 소리라는 거야. 동서남북만 알면 되지. 그러구나. 보통 한 16방위 정도만 알면 32방까지 안 했어요. 그때 32방위까지 가르쳤거든요, 제가. 네. 바위까지 넣어가지고 32방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이 뒷꼬여같이. 16방위 정도까지는 보통이고 32방위까지 알면 고수입니다. 그 이제 보통 16방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 뭐고 그 방위표 보면 32방위까지 나와요. 나침반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맞죠? 나침반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떠 있기 때문에
32방이 64방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작은 점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한 16방이 정도가 바람 방향이 16방이가 나오거든요. 바람이라든지 저기 흘러가는 방향. 야, 그거 외국에서 동서남북만 알면 되지. 예, 그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행히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면허를 땄으니까 그렇지. 지금 또 면허 따셔야 될 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 선생님이나 저는 최소한 3, 4년씩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매일 그걸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되게 섭성적으로 바로 아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하면은 지난번에는 몰수 부호 그거 지금 A부터 Z까지 하라면 합니까? 못합니다. 저도 지금 못합니다. 그게 매일 안 하면 금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1학년 분들 수업할 때 메모하지 마라 하거든요. 메모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요. 집에 가서 공부가 안 되는 나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자주 언급하면서 자꾸 그걸 익혀야지. 노트에 한 거는 나중에 옆에서 이렇게 시험 치거나 답지 작성할 때는 필요한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자꾸 연습하는 것밖에 없고 계속 봐야 돼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규칙이 있습니다. 즉, 배는 무조건 오른쪽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 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우물이면 배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방도 오른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근데 서로 맞춰서 이렇게 가야 돼. 예, 우측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조건 우측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우측 방향. 우연, 자연의 자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옮기면 될 거냐? 이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배를 내 오른쪽 쪽에 보는 배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 배가 이렇게 해서 여기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애매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면 피해가 문제. 근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지각 비슷하게 오면 횡단할 경우에 제일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배를 내 오른쪽에서 보는 배가 배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국제 규정에 다른 배를 이게 내 배고 이게 다른 배. 그렇게 내 배가 그게 없고 두 쪽 배 중에서 상대방 배를 네. 오른쪽 편으로 보고 있는 배가 오른쪽 내 오른쪽 어깨 쪽으로 보고 있을 때 그 배가 틀어서 가라. 이거 시험에 나와. 그렇죠. 예. 그게 국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뜻을 이해를 못해서 이게 뭐 어떻게 오른쪽? 그게 그런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를 내 오른쪽 내가 있는 배에서 오른쪽 편으로 볼 때 보이면 내 배가 그 배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쪽 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항선, 유지선도 그렇게 또 나와. 그러면 여기 뭐가 피항선이고 유지선, 내가 유지선이 되는지 피항선이 되는지 얘가 피항선이고 얘가 유지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충돌을 피해서 뒤로 빠져가라. 이것이거든요. 우측에 배가 있으면은 내가 피항선이지. 저 배는 이제 유지선이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렇게 안 지키지. 안 하죠. 안 합니다. 어부는 고기가 그쪽에 있는데 고기 따라가지 그거를 고기 잡는 게 저는 신기한 게 그러니까 어부들은 그냥 느낌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화장실 갈 때 무조건 통행하면서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고기 잡는 경우에는 고기가 때가 이동하는 방향이 꼭 지금 고기가 우측 방향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 때 따라서 어선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없이 마구잡이로 고기 때 찾아서 가거든요. 특히 멸치의 잡이 배대로 보면 그랬는데, 그래서 그 배가 통화하는 쪽에서는 고기잡이는 원하도록 지도까지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냥 고기잡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 위험이 있는데, 동해안보다는 남해나 서해 쪽에 그렇죠. 예. 동해안은 큰 항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남해 아니면 서해안 쪽, 뭐 인천, 뭐 대천 이렇게 큰 항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배들이 많이 있는데도 고기잡이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서해안 같은 조기라든지 뭐 꽃게라든지 이런 그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나는 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보면 고기가 이동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감으로. 그럼 그것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무척 통항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 저기 남진아 저쪽은 진짜 저기 배가 이렇게 레이더 화면에 보면 좀 하늘에 별 뿌려놓은 것처럼 배가 서 있습니다. 그 사이를 배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항선도 참 반에 항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틈이 없어 틈이 전부 다 밑에 금가랑 틈이 없어. 금가랑 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사망사 떠나